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이제는 오후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죠. 날이 너무 따뜻해서 굉장히 좀 무곤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3,100선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횡보를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공부로 잠깐 또 잠을 깨고 향방도 잡아보시죠. 이 시간도 꼼꼼하게 강의로 좀 이론적인 측면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볼 텐데요. 현재 자리에서 거래소는 어제 비슷한 횡보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히려 좀 더 살아나는 기조가 표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변화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김은벽 캐스터 살펴주시죠. 양시장이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첫 번째로 실적 시즌이 스타트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함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보시면 강보합권 터치하면서 오늘장 3,134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강하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으로 오전장에 특히나 올라가게 되면서 3,140선 터치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이후로는 빠르게 상승 탄력을 반납하게 되면서 잠시 하락 구간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강보합권 정도 보합에서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3,130선 넘어섭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들 보시면 현재 매수 전환했고요. 283억 원 사자세입니다. 외국인도 1,804억 원 매수하게 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23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업종별로도 보시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일단은 증권업 섹터가 4.8%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업 섹터가 이끌게 되면서 금융업 섹터 전반적으로도 1.5%대 강세고요. 은행 섹터도 1.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약품 섹터들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1%대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 의복 섹터를 보시면 F&F가 반등하면서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구간 하락하는 섹터들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장 유난히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서비스업 섹터 0.6%가량 하락세고요. 전기 전자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약간 밀리게 되면서 약보합권을 기록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1% 안쪽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시면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IT 투톱주들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영업이익이 9조 원이 조금 넘게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했던 컨센서스 보다는 조금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0.5%가량 하락하면서 85,600원 터치하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특허 소송을 넷리스트와 함께 이어왔는데요. 합의를 통해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함께 전해집니다. 네, 오늘 언택트 종목들 보시면 어제장 유난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1.5%가량 약세고요. 카카오 1.2% 밀리면서 53만 7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전지 종목들 드디어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약간의 이런 밀리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은 현재 구간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권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여전히 1.7%가량 오르고요. 65만 2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들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드러내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저점이 될 것이다. 이후로는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오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2.5% 오르며 77만 3천 원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3%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자동차 종목들 보시면 보합권 정도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보합권 지나가고요. 현재 기아도 보시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강보합권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현대모비스 0.8% 오르면서 29만 9,500원 터치하고요. 또 오늘장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실적이 발표된 LG전자도 살펴보시겠습니다. 1분기 창립 이래 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컨센을 웃도는 실적이었지만 이미 상승분이 반영된 것인지 오늘장에서는 0.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주가 여전히 강합니다. 네, 호실적을 기반으로 각종 호재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사이즈가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으로 인한 1분기 실적 기대감 쏠리는 상황이고요. 여기 개별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장 SK증권이 무려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살짝 풀리면서 27%가량 상승 흐름 기억하고요. 현재 유한타증권을 보시면 22%가량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우리금융지주의 인수설이 재점화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호재를 흡수하고 있는데요. 21%가량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네, 그 외에는 상상인증권이나 KTB투자증권 두 자릿수 시세를 뽐내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도 6%가량 오릅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보시면 두나무 관련 종목으로 꼽히면서 오늘장 5%대 강세고요. 나머지 종목들 현재 구간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강보합권 기록 중이고요. 972포인트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오전장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후로는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970선 위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지지하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수급은 개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312억 원 팔자세고요. 외국인은 322억 원 강하게 매수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구간 반막세를 보이다가 매수 전환했고요. 20억 원가량 사자세를 기록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상승하는 이런 섹터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오르면서 12만 8,3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HLB도 오늘장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고요.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현재 2.6%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오늘장 시젠이 7.5%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에서 진단키트 종목들 함께 보시겠고요. 이 콘텐츠 종목들 가운데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무려 3%가량 상승하며 10만 5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주가가 올라줬던 장비주들 쪽으로는 쉬어가고 있고요. 원익 IPS 1.7%가량 하락세입니다. 네, 그리고 개별 모멘텀의 LNF는 3.9% 오르면서 89,000, 현재 800원 선 터치하고 있는데요. 네, LNF는 SK이노베이션과 양극재 공급 납품 계약 소식을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52주 신고가까지 주가를 띄웠습니다. 특징주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종목들 오늘장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1일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600명대까지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4차 대유행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변이 바이러스도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국내에서는 자가 진단키트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일단 강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랩지노믹스 20% 오르면서 23,300원 선 터치하고요. 바디텍메드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모두 두 자릿수대 시세를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젠텍도 8.7% 오르면서 18,650원 터치하고요. 시젠과 바이오니아는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점검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꼼꼼하게 저희와 함께 체크하면서 내공 쌓아보세요. 함께할 교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도 바깥 날씨도 따뜻하고 시장도 조금씩 온기가 더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전문가님? 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아직까지도 이제 횡보 장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쪽이긴 한데 네. 제가 좀 틀려가지고 4월, 5월에도 더 좋을 시장이 거다, 더 이렇게 좋아서 보시는군요. 작년에 이제 유동성 공급에 좀 잔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이 좀 해결되는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분석 들어본 것처럼 계속해서 온기가 들어가고 있는 4월 초순장인데요. 두 가지 주제, 첫 번째 강의 주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면서 저희 전략도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인공 건설주로 꼽아봤습니다. 최근 꾸준한 선거 기대감 속에 오름세를 기록해 왔습니다. 2월에 대한 실망감을 만회하고 완전히 건설 섹터 전체적으로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영역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고요. 그 이벤트 데이가 바로 오늘이죠. 4.7 재보궐선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최근 들어서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건설주에 대한 코멘트들이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건설주가 최근에 반등을 줬던 상승 배경, 핵심이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건설주에 대한 주제에 좀 앞서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할 때 앵커님 저희 방송국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건설주를 작년부터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때는 관심이 다들 없으셨죠. 없었죠. 네, 시장이 이제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 다 떴지 않습니까? 건설주들이. 네. 근데 지금 또 관심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건설주가 활발해지면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다들 표명하거든요.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쪽인데 예. 작년 9월부터도 이제 건설주를 선취해야 된다.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결국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이제 건설주의 상승 네.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 근본적인 것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죠. 일단 집을 많이 지으니까 건설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결국은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핵심적인 요인인데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2020년 기준에는 약 40만 호였습니다. 예. 기대치가 일단은 뭐 기대치는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되는 수준인데 2020년 상단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돌아가고 가치주가 돌아가고 뭐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무럭무럭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 공급 물량 확대도 좀 이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상당히 좀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있었는데 실제는 지금 발표 난 걸 보니 약 80만 호 정도예요. 정부 정책이. 여기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의 보게 되면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해외 매출 비중이었어요. 아, 수주 중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얼마만큼 수주를 해오느냐. 근데 트렌드가 지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다른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목표치를 봐줘야 되냐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주택 물량인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해서 얼마만큼 수주를 해오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평가 시점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증시 회전율을 좀 보더라도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좋을 때는 회전율이 68%였습니다. 지금 뭐 좀 안 좋다 그러면 38, 절반이네요. 네, 42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대도 체감 효과가 좋은데, 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네. 다들 가치주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아, 그것이 뭐 인프라 관련된 쪽이 됐던 네. 뭐 소매 유통 쪽이 됐던 저평가 가치주를 찾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뜯어보니 우리가 인프라 투자와 구축과 맞물리면서 건설주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때마침 정부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보궐선거도 아주 이제 시기가 그런 있잖아요. 양상인 네, 것 네. 같은데 첫 번째는 정부에서 먼저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뭐 부동산 경기를 다들 아시겠지만 뭐 상당히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 정책을 내놨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시너지 효과가 더 나고 있었고 중간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시너지 효과가 좀 꺾이는 추세였었어요. 왜냐하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2월 4일 부동산 정책이 그렇죠. 여기서 실망감이 제대로 드러났죠. 네, 그런데 갑자기 LH 사태가 터진 거죠.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민간 주택들 이제 우리 사 기업이라고 좀 해야 되겠죠. 뭐 LH가 어쨌든 공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태가 터지고 나니 이제 확대가 좀 된 거죠. 이거 LH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상당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구속되고. 그러면서 다시 건설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네. 아이러니하게 오늘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양측 후보들 모두 일단 우호적이에요. 부동산 정책. 네, 부동산 정책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 작년에 건설주들이 먼저 갔습니다. 이제 차트가 좀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를 하나 했는데 IS 동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시세 반등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건설주들이 무조건 못 갔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IS 동서 시세를 보시게 되면 3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200% 가까이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3월부터 7, 8월까지 1차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네요. 그때 당시에 건설주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 저희 2차 전지라든지 이때는 뭐. 성장주가 너무 셌잖아요. 네. 당분간. 근데 이제 네. 소리 소문 없이 IS 동서 같은 이제 그러네요. 아주 중견 건설사인데 튼튼합니다 회사. 네. 이런 종목들은 먼저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좀 대형주가 따라가는 양상이에요. 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GS 건설, 네. 현대건설 이런 등 건설, 종목들이 좀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후발주자들도 국내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종목들, 뭐 대우건설, KCC 건설, 예. 뭐 태영건설 등 이런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양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주택 공급이 실제로도 늘어나는 추세고 코로나 타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동성 축소에 따른 시장 관심이 가치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더불어 아주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이 국민의 관심 이렇게 건설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상승이 좀 펼쳐졌다라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이제 결과가 곧 나오겠죠. 오늘 선거인데 혹시 선거하셨나요? 네, 투표하셨어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유권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건설주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눈여겨보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날 거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4.7 보궐선거 이후에 여야 쪽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뭔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단님? 네, 일단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든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네. 이건데 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어떠한 방향성이 아니고 네. 호재로 나타날 것이냐, 악재로 나타날 것이냐, 누구의 의견이. 이젠 선거 이후에 그렇게 그렇죠. 가야 된다. 근데 네. 이제 누가 되던 간에 호재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이제 층수 규제 이야기도 많고요. 네, 그렇죠. 네네. 이제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낸 후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조금 더 약한 것 같고 호재긴 하지만 뭐 우리 이제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보수 쪽에서 낸 후보를 좀 보게 되면 좀 더 강력한 대책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단발성 이슈로 일단 좀 봐야 되고요. 그 네.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서울 자체 부동산 규제 정책이잖아요. 저 뭐 그렇다고 해서 서울만 집을 짓고 이런 건 아니니까 지방도 지금 문제가 되는 쪽이니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은 분명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 중앙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궤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스탠스가 재건축 규제 완화인 것 같습니다.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다들 이제 땅에도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뭐 주식과 부동산이 거의 같은 궤의 흐름이긴 한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얼마만큼 좀 해줄 것이냐 이제 용적률 관련된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은 뭐 알 수가 없죠. 정부 정책을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것이니까 주가는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모멘텀 플레이를 할 때 그것이 실제로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플가 사태를 통해서도 봤지만 결과는 안 됐잖아요. 주가는 갔습니다. 그 이슈, 부분이 네.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슈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나서 주가를 더 상승 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은 이제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뭐 하나 더 얹힌다면 이제 수급이 되겠죠. 그랬는데 이제 건설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결국은 재건축 규제 완화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초강력 대책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한간에 이제 소문에 뭐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이러거든요. 아, 이제 누가 되시던 간에 분명하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하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둔 어떤 전초전 양상이에요. 내년 대선을 앞둔 이 밑그림이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누가 되든 간에 이제 공약에 대해서 예. 다들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 주택에 관한 것은 다들 약속을 지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대선을 앞둔 전초전 양상이기 때문에 네. 가장 우리 국민들 관심사가 1순위가 코로나고 2순위가 또 집 문제이기 때문에 초강력 대책이 나온다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추가 물량 확대 정책이 이제 가능한 시점 그리고 가능해진다면 건설주들 뭐 건설기계 뭐 시멘트 요즘 다 좋거든요 건자재까지 네. 이렇게 이제 삼각편대 뭐 사각편대에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건설주 쪽 가고 건설기계 가고 시멘트 가고 네. 뭐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성신량의 쌍용량의 이런 종목들이 뭐 17% 네네. 30% 어. 두산밖에 두산 인프라 코어 뭐 네. 건설 진성 TC DI 파워 그리고 뭐 건자재 쪽도 보게 되면 KCC 뭐 KCC 클라스 페인트까지도 네, 움직이면서 노루표 페인트 네. 뭐까지 너무 다 좋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종목별로 실적과 밸류, 공사 수주 계약 이런 것들을 챙기면 가치주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가치주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흐름이거든요. 네. 성장주는 뭡니까?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가치주는 이제 타이밍만 잘 잡으면 어. 충분히 끊을 수 있어요 수익을. 대신 이제 성장주처럼 막 100%, 50% 작년처럼 이런 폭발적인 수익성은 아니죠. 지금 이제 그런 시장은 좀 지났고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기대감으로 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이슈가 소멸되고 나면
이제 곧 실적 시즌이 이달부터 시작이니까 이쪽으로 또 관심을 돌릴 텐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건설주의 지금 밸류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일단 건설주도 실적은 다 좋습니다. 웬만한 건설주들은 거의 저 PER, 저 PBR이고요. 일단 건설업의 ROE를 보시게 되면 약 네. 11.6% 정도예요. ROE가 나쁘지 않은 업종 측면입니다. 평균으로. 네, 네네. 나쁘지 않은 편이고 코스피의 ROE가 6.8입니다. 상당히 이제 ROE가 높아야 좋은 쪽이니까 건설업의 ROE가 좋다는 평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의 PBR을 보게 되면 0.7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0.9, 0.73 왔다 갔다 하는데 코스피의 PBR이 지금 1.3배에서 왔다 갔다 또 하는 쪽이거든요. 지수가 좀 내려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네네. 또 올라가는 쪽인데 상당히 건설업계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없다는 게 평이 지금 나와 있는 쪽이죠. 네네. 이제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인데 실적 같은 경우 우리가 잠정 실적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보시지 않습니까? 네, 뭐 컨센으로. 전자공시설 다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게 귀찮은 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중견 건설사들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대형 건설사들, GS건설, 현대건설 다 괜찮은 쪽이고요. 그나마 이제 DL이라고 하죠. 이제 사명이 바뀌었 예전에 대림산업. DL, DLENC. 이쪽은 좀 안 좋은 쪽이고요. 그다음에 어. 중견 건설사 쪽이나 뭐 지방으로 보면 화성산업, 대우건설, 뭐 등등 KCC건설 다 실적이 좋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실제로 코로나 국면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쪽이고 네. 오히려 이제 확대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수주 공급 계약만 맺어진다면 1분기, 2분기 차곡차곡. 그러니까 주가가 지수가 밀리더라도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적 셉이 싸다는 것은. 그래서 실적은 문제 없고 밸류에이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갑니까? 내년 대선까지 봤을 때 이슈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올해 이제 성장 주도주들은 해마다 이제 산업이 바뀌면서 네. 성장 주도주였던 주인공이 늘 바뀝니다. 예. 작년 한 해는 뭐 주인공이 너나 할 것 없이 있었고 네. 올해는 분명히 이제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만 되겠죠. 뭐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후공정이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되는 주인공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치주는 어떤 성격이냐? 순환매의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뭐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괜찮습니다. 분명한 건 올해는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나서는 이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한 어떤 이슈, 정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건설주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실적은 어차피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실적도 우상향이 된다면 내년 대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건설주의 밸류에이션은 낮은 편이라고 했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세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려주셨네요. 네, 뭐 예전에 이제 GS건설은 작년부터 봐왔던 건데 네. 일단은 GS건설을 들고 나온 이유는 지금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GS건설. 이제 네임밸류 쪽으로 좀 공략을 하신다면 GS건설이 맞는 것 같아요. 주가가 제가 관심이 있었을 때는 27,000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겠죠. 제가 정작 관심 있는 것은 이제 화성건설하고 대우건설 쪽입니다. 일단 대우건설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대우건설에 관해서 포커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우건설. 네. 네, 그렇죠. 혹시 M&A 때문이에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핵심은 제가 뭐 드릴 말씀입니다. MMA 때문이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될 수 있는 게 매각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참 앵커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대우건설의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을 보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PBR이 낮은 수준이거든요. PBR이 네. 이제 좋아졌다고 칭을 해야 되겠죠. 실적은 기반이 좋습니다. 상당히 대우건설 해외 무주 수주 물량도 좋고 네. 국내에 최근에 이제 계약한 걸 보면 네. 인천 청라 아.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계약을 했어요. 흑석동에. 지금 중앙대학교 병원이 네. 있는데 거기 1,500세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국내 공사 수주 계약을 좀 따내고 있는 형국이고 예. 그리고 이제 PBR이 낮아지고 재무 건전성이 가장 발목이었습니다. 근데 재무 건전성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앵커님이 이제 혀를 찌른 MMA. 산업은행에서 예전에 한번 대우건설을 살려줬습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산업은행의 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네. 그렇죠. 산업은행이 아무리 국책은행이라고 해도 손해를 보면서 다시 매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대우건설의 재무 건전성이나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겠으나 이런 매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 탄력성은 더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네네. 이것이 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두 번째는 화성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 지방 쪽의 어떤 건설을 중견건설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외에도 많습니다. 실제로 좋은 기업들이 매력적인 많은데 건설사가 더 있다. 제가 네. 화성건설을 주목한 이유는 현금 흐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PCFB라고 하는데 상당히 뭐 거기까지 가면 좀 어렵고 이 회사는 일단 건설사 중에 배당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배당이 5%가 넘습니다. 건설사들이 배당이 좀 있긴 있지만 5%가 넘어가는 건설사가 좀 드물거든요. 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은 문제가 없는 쪽이고 작년에 이제 소송 관련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 결국은 이제 좀 더 내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가져간다면 이런 알짜 기업들 현금 유동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정말로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 돈이 어디서 계속 생기느냐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뭐 재무제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기 때문에 내가 배당 메리트까지 좀 더 함께 잡겠다. 그리고 조금 더 네임드는 떨어지지만 알짜 기업 이런 긴 호흡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저는 화성 산업도 지금 주가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들 뭐 네임밸류 쪽으로 한다면 원탑은 GS건설, 그다음에 뭐 혼합적으로 좀 본다면 매각 이슈가 있는 대우건설, 네. 그리고 알짜 배당까지 챙기겠다 한다면 화성산업도 나쁘지 않은 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흔들릴지라도 긴 관점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확실히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달라진 이 건설주에 대한 시선 자체가 지금 비싸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토픽들까지 추려봤는데요. 여기서 추가 전략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건설주 말고도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뭐 빅사이클을 만들어내면서 건자재, 뭐 시멘트, 가구 다 같이 좀 한꺼번에 도는 이런 움직임들이 1분기에 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흐름도 계속 연속성 있다고 보시는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이 시간이 이제 제 방송 시간이긴 한데 이런 건 이제 박준영 님이 잘 하시거든요. 한번 이제 초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한번 뭐 모셔야겠네요. 저도 우리가 네. 청출어람이잖아요. 잘하는 건 전문가들은 동료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고 배우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걸 아는 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건설주 전략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투자 가치주 성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가치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 주가가 이미 싸다는 건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주가를 추천을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가치주 성격으로 주가가 싸다. 첫 번째 이유고요. 투자 전략. 그다음에 이제 짧은 관점으로 투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 반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건설주가 그래도 지금은 탄력이 좀 붙은 단계지만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좀 소외의 의식을 느낄 정도였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밸류에이션 좋고 실적 좋고 수급 좋아 재무도 괜찮아 근데 종목이 못 갑니다. 근데 작년에는 유동성 공급이 풍부했는데 이 유동성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누구냐? 개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건설주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관심이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력성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단기로 접근을 할 것이냐? 이것은 아까 이제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으로 하는 지금 시기도 나쁘지 않은 쪽이거든요. 1차 상승 랠리는 나왔다고 보는 쪽이고 이게 2차, 3차까지 이어질 것이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걸 공략할 것이냐 건설주 알겠다. 건설이냐 건설 기계냐 시멘트냐 건자재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성향의 차이신 것 같아요. 뭐 모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멘트가 좋을 거고 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설이 좀 좋을 거고 기계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설 기계가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저는 일단 뭐 노출이 좀 되어 있습니다. 건설 기계 쪽은 두산 박캡 쪽이었고요. 뭐 인프라코 좀 관심 있었고 그다음에 건설 쪽은 GS 건설이었는데 최근에 대우건설과 화성산업을 관심을 두고 있고요. 네. 시멘트 쪽은 이제 성신양해가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쌍용양해 쪽입니다. 오, 그 이유가 이유인즉슨 쌍용양해는 이제 작년부터 좀 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쌍용양해가 우선주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배당이 8%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배당 8%를 했고 주가 가격은 엄청 싸게 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7,9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 쪽은 어차피 좀 부각이 돼서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전제했을 때 네. 저는 약간 배당에 좀 더 우위를 뒀었습니다. 시멘트 쪽으로 네, 시멘트 쪽을 할 보시는 때는 이유가 그렇죠. 배당 쌍용양해가 대장주는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싼 편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뭐 밸류에이션은 사실적이고 아, 이제 그래요. 건자재 쪽을 보자면 또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뭐 네. 가구 쪽도 많죠. 한샘도 있고 현대리바트도 있고 건자재 쪽 뭐 KCC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성향에 맞는 걸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근데 신고가에서 고르기가 어려워요, 전문가. 저는 그래서 건설주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건설주가 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건설 기계 쪽도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낮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두산 박켓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1배가 아직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진성 트윗이나 DOF나 이제 1배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은 공략하면 되고 결국은 지금 건설주들은 이제 기관 횡보의 모습으로 가는 쪽이니까 성향에 맞는 픽을 하신데 저는 뭐 건설주와 건설 기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 대선까지도 조금 살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4.7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곧 나올 이런 시점 전후로 해서 변동성은 조금 불가피해 보이니까요. 이런 점만 좀 주의하셔서 가져가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신고가인 이들 종목들의 3차 랠리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열린 결말로 첫 번째 강의 주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LG전자의 선택과 집중, 많은 투자자들이 바랬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철수를 결정한 이후에 LG전자를 바라보는 주주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 이 내용을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다뤄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로 소문이 참 무성했었잖아요. 네, 결국은 MC 사업부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번 주에 최종 결정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배경과 여기에 대한 해석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핵심적인 부분부터 들어볼게요. 네, 자료를 준비할 때 원래 이 부분이 가장 길었었습니다. 근데 다 지웠거든요. 이제 정말 끝없는 토론이 진행될 것 같더라고요. LG전자 워낙 핫한 종목이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는 일단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잘했다. 네, 저랑 성격이 같으실 거예요, 생각이.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일단 기업의 기본적인 논리라는 것은 돈이 네. 돼야 됩니다. 뭔가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수익성이 답보가 돼야 되는데 네. 수익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 8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번 것을 계속 모바일 사업부에서 까먹는다는 것은 수익성이 안 되는 부분인데 LG의 고집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쉽게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네, 미련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너무 길었어요. 8년은. 왜냐하면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이 적자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훨씬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라도 인정을 좀 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LG전자를 보면서 가장 예전에 떠올렸던 게 펜텍이라는 핸드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벤처 창업 시절에서는 박병업 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데 그건 뭐 논의를 하겠지만 그때 매각 이슈가 되었을 때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모든 특허랑 이런 거를 다 팔아치웠었습니다. 아. 근데 LG전자는 이제 철수냐 매각이냐 이 기로에서 앞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철수를 택한 것 같아요. 굳이 매각을 시켜서 우리의 어떤 노하우나 특허를 노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전에 펜텍과는 다른 자본력이 상당히 튼튼한 회사지 않습니까? 네. LG라는 네임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LG전자에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 LG전자의 스마트폰 적자인데 이제 점유율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점유율이 그래도 미미하지만 나쁘지 않은 쪽이었어요. 국내 점유율이 약 11% 3위 수준이었습니다. 네. 다들 1위, 2위는 뭐 아실 것 같고요. 1위가 이제 삼성전자, 2위가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이었던 쪽인데 그래서 좀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LG전자가 사업을 접은 부분은 기술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LG전자 폰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써보셨어요? 네, 초콜릿 폰도 써봤고요 예전에. 최근에 이제 써본 거는 이제 LG G2X라고 G 시리즈. 네, G 시리즈 써봤고 참고로 롤러블 폰도 이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LG전자 철수하니까 기념으로 남겨놓으려고 사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 한 50년대쯤에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술력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심화론 시간이지만 좀 재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LG전자 폰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문제는 없고요. 품질이라든지 서비스 측면도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네. 브랜드 마케팅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딱 생각하면 갤럭시, 지금도 폴더블 폰이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갤럭시 폴더블 폰 비싸, 고가야, 좋아 이런 인식이 있는 방면에 LG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롤러블 폰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LG전자 비싸, 좋아 이런 인식보다는 네. LG전자?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기술력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LG전자 어떤 모바일 사업부에서 이런 브랜드 마케팅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네. 그것이 점유율에서 밀린 측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측면은 LG전자의 어떤 미래성인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이제 모바일 사업부를 떼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제 선택과 집중 이쪽으로 그렇죠. 선택하지 않겠다. 철수를 결정했고 이제 앞으로의 선택이 무엇이며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여러 이 가지로 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저는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때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 분이 있었는데 전장산업의 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VC로 간다. 네. 집중한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구광모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LG전자의 성향을 보게 되면 네. 뭐 LG화학, 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전자, 물론 가전이 있습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가 같은 거보다 해외 이제 모사 이제 해외 그 수입 차량이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POLED가 이미 들어가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전장산업 LG화학 배터리지 않습니까? 네. 올인을 또 하는 쪽이고. 상당히 전장산업의 캐파를 좀 키워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팩트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 아, 네. 이 롤러블 폰을 만들고 나는데 지금 LG전자에서 롤러블 TV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억 원 상당이거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이크로 LED. 그게 또 1억 원 상당입니다. 이제 예. TV가 무슨 1억 원이나 하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또 팔립니다. 또 팔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롤러블 기술력을 TV 가전에는 채용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롤러블 폰을 이제 전장산업에 올인을 해가지만 과연 이제 철수를 했으니까 기술력이나 특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폴더블 폰을 위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철수를 택한 이유가 협업 가능성으로 갈 것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협업을 한다면 역시나 대상은 중국 쪽과 미국 쪽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 저가폰이 될 거고 네. 미국 쪽으로 간다면 역시나 애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협업 가능성이 된다면 삼성전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 롤러블에 대한 특허만 따로 이제 매각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조인으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업부 철수를 택했지만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적자는 없어졌기 때문에 재무는 개선되고 훨씬 좋은 환경에 놓여 있지 않나. LG의 어떤 그룹 자체의 색깔은 뭐 제 생각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전장 산업에 좀 더 몰두하면서도 이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어떤 협업 가능성 철수를 했지만 기술력 부분에 관해서는 네. 이런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럼 마그나와의 이런 협업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어갈 그렇죠. 공산이 크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LG전자를 상당히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 뭐 탄력성은 둔화가 됐습니다. 지금 네. 현재로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공매도라는 큰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건데 네. 늘 말씀드린 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문제가 없어요. 일단 실적 대비 주가는 싸고요. 근데 우리 모든 시청자님 저도 그렇죠. 주가가 좀 떨어지면 그게 이제 고달프거든요. 내가 수익이 50% 났는데 지금 10%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국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적 대비 너무 주가가 싸고요. 네. 그 다음에 마그나에 대한 어떤 실체도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애플카를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마그나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 사업분에 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가 되었어요. 이제 계속 불확실성, 우리 주식에서는 불확실성을 제일 제일 싫어하죠. 싫어하죠. 근데 이게 딱 제거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잠정 실적이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실적이 정말 확정 실적이 좋아지고 모바일 사업부 매각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2분기, 3분기에 2분기, 반영이 3분기. 네, 예. 반영이 될 한 거거든요. 5천억 원 정도 네. 이 적자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그렇죠. 좀 증권가에서는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단위가 좀 커서 그런데 5천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LG전자 전체의 어떤 매출 부분에 얼마가 되진 않지만 기업의 안에 보게 되면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좋아지는 부척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종목을 짧은 호흡으로 접근을 한다. 이거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공매도 어떤 가격 조정까지 기간 조정까지 생각을 하면서 접근 포인트를 잡는다. 그런 문제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분기 LG전자는 18조 8,057억 원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5,178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2, 3분기 조금 더 MC 사업부를 철수 결정한 이후에 더 개선될 것이냐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울까요? 지금 LG전자 자체만으로도 좋아요라고 말씀을 조금 전에 힌트를 주셔서 이렇게 LG전자에 대한 이 호재성 재료로 LG전자만 봐야 하는지 사실 이런 철수 결정 나오고 나서
로봇 관련주 이쪽으로도 미래 먹거리 강화시킬 거다라는 내용으로 좀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장을 키우게 된다면 자율주행 쪽도 같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수혜주를 좀 압축해 주세요. 일단 뭐 LG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스타겠죠.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이 먼 미래 이야기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모멘텀만 붙어 있는 그쪽은 네. 쪽이죠. 네, 분명히 우리 사회에 분명히 올 겁니다. 올 건데 그 부분은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관심주 이제 후발주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굳이 본다면 신성텔타테크 정도인데 신성 델타테크요. 네, 차량 이제 자동차 부품을 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섹터를 공략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장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후발주 이렇게 편제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LG 관해서는 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 전자 자체가 주가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식은 이제 후발주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를 하는 것보다는 대장주 종목을 사라 이러는 건데 물론 그때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탄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굳이 이제 수혜주로 뭐 신성 델타테크를 좀 뽑아오긴 했는데 이 LG전자 자체가 주가가 싸기 때문에 차라리 대장주 공략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굳이 이제 후발주자 쪽으로 네. 수혜를 받으면 주가가 좀 오르긴 하겠지만 예. 지금 그래서 저는 뭐 LG전자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좀 있어요. 로봇 관련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전기차 부품도 네네. 있고 있는데 저는 뭐 LG전자 뭐 반개 혈족들 뭐 이런 많거든요.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나라 MMD도 있고 근데 이런 종목보다는 LG전자 자체를 공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LG전자 주변 관련주를 찾기보다는 네. LG전자가 정말 쌉니다 주가. LG 그룹 자체 내에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싼 게 LG전자 하나예요. 지금 16만 원 아래인데 한 그렇죠. 밸류 메리트가 어느 있죠.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PER 기준으로는 LG전자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배도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제 모바일 사업부가 없어졌던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줄지. 그다음에 PBR 부분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너무 싸거든요. LG화학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쪽은 어디냐? 떠올려 보시면 되죠. LG전자하고 LG화학 쪽인데 LG화학 돈 벌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가는 쪽이고 네네. 그다음에 LG전자에서 돈 벌었던 쪽은 모바일 사업부에서 다 까먹었던 쪽이고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두 기업을 단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LG전자는 쌀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적자가 지금 없어지는 쪽이니까. 그래서 저는 LG전자를 기노업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잘 공략을 하면 주가가 뭐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밀린다. 네. 잡아가기만 하면 좀더 오히려 조정 LG전자가 받아야겠네요. 정말 좋지 않은 가장 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LG전자가 좋을까요?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 삼성입니다. 저는 삼성인데 주가 메리트는 두 기업 다 굴지의 네.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 시원하게 저 김민주는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또 굉장히 소신이 강하기로 또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이셔가지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을 거예요. 앞서서 건설과 관련해서 전략에 대해서도 너무 좋아 보여요. 민준쌤의 투자 철학이 나오네요. 라면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또 인상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수혜주 이렇게 주변에서 찾지 말고 이 당사자인 LG전자 자체가 좋아진다는 점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공개 방송 관련해서 김민준 전문가, 조금 전에 만나보신 우리 김민준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과 관련된 내용들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내용 보내드리기 전에 직접 얘기를 좀 소개해서 들었어야 되는 건데 잠깐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과 관련해서 직접 한번 소개를 좀 짧게 해주실까요? 네, 뭐 금주는 아니고 이제 다음 주 정도인데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공매도를 앞두고 나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요청이 좀 오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니까 다음 주 일요일 저녁 6시입니다. 금주는 아니고요. 4월 18일 오후 6시인데 이제 다가오는 공매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인데 여기 공매도와 실적군 장세를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
다음 주 일요일 날 한번 6시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다들 봄나들이 다니시냐고 주말에 바쁘실 텐데요. 마무리 다 하시고 저녁 6시에 찾아오셔서 실적 장세에 대한 대비 그리고 한 3주 뒤에 있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어떤 전략이 좋을지 많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 투자클럽으로 입장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진심으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말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내일도 2시에 강의 함께하겠습니다.